안녕하십니까. 문예지 읽는 남자 이기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강문학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신작 수필로 파월 유태준 선생의 겸손과 온유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부분을. 겸손한 태도에 접하면 나 자신도 겸손하게 응수하고, 거친 태도에 접하면 나 자신도 자연스럽게 거칠게 대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고들 한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거칠게 대함으로써 상대방의 심경을 건드려 다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조금만 배려하고 인내하면 다소 불편한 일이라도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나칠 일을 두고 서로 조금 더 양해나 배려 없이 나의 편익에만 치중하다 보면 자연 싸움이 되고 만다. 이런 시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불시착이라는 그 최성렬 교수의 그 수필이 있습니다. 최성렬 교수는 그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오랜 그 직업과 관련된 이런 수필들을 썼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런 거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전역해 가지고 생활하는데도 무의식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역해 가지고 집에서 쉬고 있을 때는 그게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이 최성렬 교수의 불시착이라는 수필을 읽어보겠습니다. 불시착. 최성렬. 79년 2월 말 어느 오후, 나는 애기 옆에서 비상대기를 서고 있었다. 북견은 북방 한계선을 무력화하기 위해 서해 5도에 대해 도발을 일삼고 있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5분 내에 이륙해야만 한다. 나는 조종석으로 뛰어들었다. 낙하산의 오른쪽 어깨를 넣었다. 동시에 왼손으로 시동 스위치를 눌렀다. 왼쪽 어깨를 마저 꿰며 사출 좌석과 나를 연결시켰다. 활주로를 달려나가며 캐노피를 닫았다. 흥분된 관제사의 목소리가 귓장을 때렸다. 비상 출동 명령을 복창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궁명 이분이 수필가죠. 그래서 부모님이란 스토리 에세이가 있습니다. 부모님 남궁명. 서울 성동구 신당동 서울 미용편물학원 원장 조순란. 이 학원은 미주술, 미용과 편물 두 과목을 가르친다. 일반 6개월, 속성 3개월이면 졸업장과 동시에 자격증을 주고 취직도 책임진다고 한다. 나는 이 학원 미용 속성과에 등록했다. 단아한 용모에 단발머리가 어울리는 원장 선생님의 첫인상에 끌려서 나도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싶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단편으로 송일호 소설가의 그 보릿고개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보릿고개, 송일호. 봄 아지랑이가 얼었던 대지를 간지럽게 하더니 긴 겨울에 얼었던 땅속에서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도 지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잎이 돋아나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 자연은 참으로 신비롭다고 큰꼴대근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면은 다음에 이제 성현 선생의 그 강릉과 원주의 풍속이라는 어떤 또 에세이가 있습니다. 송일호 선생은 그 김천 출신이고 64년도에 그 대구일보의 그 신춘 문예로 등단을 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의 글이 이제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성현 선생의 어떤 그 강릉과 원주의 풍속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지제소라고 해서 임금의 교지에 다시 올린 상소 양의지 선생의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호는 시인으로 등단하시고 시조로 등단하신 분들의 그 시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추대도 하고 그 다음에 신인으로 등단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추대는 오랫동안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등단을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을 이제 추대를 하죠, 저희 쪽에서. 국숙자 그 시인의 신인 등단 시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 국숙자. 손바닥 펼쳐 보이며 미소 짓는 부처님, 진리를 깨우침이 저토록 기쁨일세. 한 세상 어변 해탈의 미소, 내 마음 바위처럼 천년 두고 따라가리. 이 국시인도 이제 주로 이제 선시 쪽의 어떤 시를 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기평 시인의 그 시조가 있습니다. 김기평 시인은 이전에 그 다른 쪽으로 시로 해서 등단한 등단 시인이죠. 근데 이제 시조로 다시 또 등단을 하시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 이 현대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김시 시인의 완두콩사랑. 밤새워 깐 것들이 알알이 모여 사는 소쿠리 수북하여 봉지에 담은 사랑. 친정집 우리 어머니 힘든 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김시는 주로 이 농사를 지시면서 그 현업과 관련된 여러 시들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단어 선택, 어휘 선택이 그 주위 생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아주 평이한 언어로 이 시를 쓰는 그 재주가 상당히 그 분야에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한강 2만년으로 해서 인류문화의 창세기 부도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중국 한족들이 남의 문화에 기존의 어떤 그 남의 역사를 살짝 도용을 해서 자기들 역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역사 기술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어려운 게 한반도가 외침을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조선시대 말기 조선시대에는 그 기존에 있던 많은 그 역사서들을 그 불태웠던 것 같아요. 수거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그 역사를 기술한 책들이 많이 그 사라지고 중국 역사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많이 또 우리 역사를 기술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그 시인 권영희 시인의 그 파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 남북 분단 비극의 서름을 안고 있다. 파주는 고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요 새로운 시대를 열던 길목이었다. 근대에 들어와 6.25 동족상련의 비극을 겪으며 그 현장감을 고스란히 간직한 역사적 장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라산 역에 대한 글, 뭐
도라산 전망대 이런 쪽에 어떤 글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화도의 어떤 그 근대와 그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그 소창공장, 그 남경직무를 이제 장갑수 대표를 만나서 한번 같이 또 여러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25 때 그 호국 영웅에 대해서 또 쭉 한번 장기락 어르신에 대한 그 글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6.25가 시작된 시 70년이기 때문에 당시 전투에 참가했던 분들은 거의 이제 90이라는 나이가 되셨지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쭉 한번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켈러 부대 관련된 사진들이 있고요. 강화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시라고 우리 박혜성 원장의 그 시가 있습니다. 박혜성 원장은 그 전남대 의대를 졸업한 그 의사입니다. 그리고 전남대 의대 그 석박사를 하고 지금은 동두천의 해성 산부인과 원장을 하고 있죠. 예, 요즘은 그 박혜성 원장은 그 유튜브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한번 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벚꽃놀이. 벚꽃잎이 휘날려요. 상큼한 향기에 꽃끝을 적셔요. 그대의 음성 묵직하게 들려요. 치마폭 가득 꽃잎 떨어질 때 속옷 사이로 끼어드는 꽃잎. 지금 우리 꽃놀이 해요. 네? 되게 감수성이 여고생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 시를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아도 여고생 같은 어떤 순수성, 그런 게 시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대 곁에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은 아름답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더 고와 보이지요. 이 꽃 저 꽃 찾아다니지 마세요. 작은 풀꽃도 멋진 그대가 품면 더 멋지고 향기로운 꽃이 됩니다. 봄에는 봄꽃, 가을에는 가을꽃이 참한 당신에겐 고운 꽃이 됩니다. 옆에 보면 그 저기 남자들 그 바람 피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김영욱 시인이 그 6.25 특집으로 이 공군에 관련된 글을 썼습니다. 그 국립현충원 17미역에 보면 아마 공군 6.25 때 전사한 공군들 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육군하고 틀리게 공군들은 사고를 당해서 전사하게 되면은 시신 수습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피격을 돼도 아군 지역까지 넘어와서 아군 지역에서 이렇게 추락을 한다면은 그래도 이제 시신 수습이 가능하겠지만 이 적지에서 추락을 해버리면은 시신 수습이 불가능하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분들의 그 유해를 이렇게 뭐 6.25 때 같은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머리카락하고 그 손톱을 깎아놓고 전투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시신 수습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것으로 아마 현충원에 모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첫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강 상공에서 사나운 공군 이경복 백성음 소위요. 김영우. 지금부터 70년 전인 1950년 당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기는 미군으로부터 인수받은 무장없는 경비행기 L4 8대, L5 4대, 그리고 국민의 헌금으로 구입한 건국기 T6 10대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당시 북한 공군은 소련제 IR-10 및 IL-2 100대와 야크-9 전투기 100대 등 20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근데 참 보면 많은 분들이 친일파 우리 한국군들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옛날에 일본군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만주군에서 근무를 했던 그 경력 가지고 친일파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공군의 친일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위.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공군의 그 창설했던 멤버들 9명이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일본에서 비행수를 배웠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 당시 한국 조선인들이 해방 전에 전투기 조종술이나 항공기 조종술을 배울 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신 장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외 케이스로 우리 김구 선생의 아들이니까 그 장개석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 가지고 중국군에서 이제 항공기를 조종을 하셨죠. 그 외에는 글쎄요, 팔로군에서 팔로군 자체가 항공기가 없는 부대였는데 팔로군에서 조선 청년들을 전투기나 항공기 조종 기술을 가르쳤겠습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소련 적군은 솔직히 조선인들을 하나의 소모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88여단이나 이런 데서 항공기 기술을 배웠겠습니까? 전투기 조종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일본에서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요즘 전투기나 이제 군용 항공기라는 것 때문에 육군 소위 장교가 운행을 하는 항공기에 한해서 이제 군용 항공기라고 그러기 때문에 1명, 2명이 타는 비행기, 항공기도 보통 보면 이제 소위들이나 중위, 대위들이 하게 되겠죠. 밑에 병사들은 없이 그분들이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군은 하사부터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체제가. 그래서 일본군에서 많이들 배웠는데,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전투기는 없고, 그냥 훈련기 한 10여 대가 되었는데도 벌써 그 중에 이제 창군 멤버의 3분의 2가 일본군 출신이었거든요. 만주군 출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당시 전투기하고 폭격기를 포함하면 200여 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북한 전투기를 조종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출신이겠습니까? 완전히 그때 한국공군이 3분의 2, 6명이 일본군에서 훈련받았던 분들인데, 그럼 북한은 아마 200여 명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2나 4분의 3, 150명이 일본군에서 훈련받았던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공군에 대해서 친일파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 사실 웃기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보면은 우리 군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어떤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군이 친일파면 북한군은 친일파 아니에요? 항공기 조종사들은 다 친일파일 텐데.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활약했던 분들 중에 뭐 이근석 장군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 일본군에서도 아주 에이스였거든요. 그 동남아에서 이제 비행기끼리 교전하면서도 뭐 영국군 항공기를 수십 대를 격추한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다른 훈련 없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F-86 인수받아 가지고 바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제대로 훈련도 못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뭐 비 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전투기 끌고 와 가지고 당시에 그 북한의 전투기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6.25 때 전사한 분들의 그 이름들이 쭉 나오네요. 공군대위 임택순의 묘 1953년 3월 6일 고성상공에서 전사. 공군 소위 전구소의 묘 1950년 10월 7일 화천상공에서 전사. 공군대위 권중의 묘 1951년 3월 28일 강릉상공에서 전사. 그때 한참 때는 우리나라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 150명 정도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의 한 30명 가까이 전사를 했죠. 쭉 보면. 굉장히 나이 어린 나이로 전사들을 한 건데. 참.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더 상대가 그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강해져야만 되는 건데 참 걱정입니다. 뭐 무조건 자기들 무장을 해제한다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어차피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무장 평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군 출신들은 호전적일 것 같지만 전쟁에 대한 참상을 많이 알기 때문에 군 출신들은 전쟁을 반대하더라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국방부 장관의 군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면은 전쟁을 별로 안 해요. 민간 출신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전쟁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꼭 미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할 때가 여성이 국방부 장관 하면은 전쟁이 정말 많아진다는 어떤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출신들은 전쟁을 되게 또 싫어하는 반전주의자들이죠. 자, 한번 제가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한강문학 2020년 여름호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교보문고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혹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을호가 나올 때까지 그때 가면 또 제가 한번 한강문학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